홀세일, 리테일, 이컴, 플래닝을 전부 사실 상상력을 굉장히 요하는데 다음 시즌 플로우가 겹치고 그 다음 시즌 플로우가 겹치고 꼼꼼한 거는 어차피 일을 하면서 차차 길러져요. 안녕하세요, 메가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7년 조금 넘게 살고 있고요. 패션 브랜드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지 이제 2달 조금 다 돼가고 있어요. 제 블로그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서 일을 했는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타미에서 일을 했던 시간은 정확히 6년이에요. 2016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3월까지 꽉 채우고 그만뒀으니까 아직 회사에 대한 기억이 좀 따끈따끈할 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패션 회사 또 머천다이징 플래닝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PVH라는 곳이에요. 일단 큰 브랜드로 타미 힐피거, 캘빈 클라인 요 두 가지가 있고요.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헤드쿼터는 일단 뉴욕에 하나 있고요. 암스테르담에 하나 있고요. 북미 마켓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북미 마켓만 주로 하고 있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헤드쿼터가 글로벌 헤드쿼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디자인된 제품들이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브랜드 산하에 여러 갈래가 있어요. Menswear, Womenswear, Kids, Jeans, Collection, Footwear Accessories 이런 걸 전부 다 디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디비전 아래에는 디자인,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죠. 그리고 머천다이징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묶여서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맨스웨어 머천다이징 섹터에 계속 있었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포지션은 머천다이징 코디네이터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테일러드라는 디비전 소속이었고요. 뭐 슈트, 셔츠, 좀 포멀한 팬츠나 자켓, 포켓 스퀘어, 남자들 양복 주머니 가슴에다가 넣는 손수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타이, 이런 제품들에 포커스를 하는 디비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스웨어 점점 흡수가 됐다가 이제 사라졌죠, 지금은. 그동안 저는 머천다이징 오퍼레이션으로 이동을 했고 또 승진을 해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요.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오토마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주로 했어요. 아무래도 최적화다 보니까 같은 팀원들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좀 검토를 하고 수정해서 새롭고 효율적인 New Ways of Working을 소개를 하고 그래야 됐는데 저는 그 포지션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일을 평가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내부 컨설턴트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터프한 포지션이었어요. 제 생각보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한다는 그 일의 성격 자체는 좋았는데 그 외의 거는 거의 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포지션을 찾아보기로 결심을 했죠. 제가 딱히 좋아했던 포지션도 아니지만 뭐 급하게 떠날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회사 자체를 떠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부 포지션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물망에 올라있던 포지션이 딱 2개였어요. 이컴 플래닝하고 머천다이즈 플래닝하고 고민을 조금 많이 했죠. 이제 둘 다 2차 면접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고 팀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당시에 제가 제일 바라던 점이 대립 구도가 아니라 좀 협력 구도에서 팀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요거였거든요. 당시 일하던 오퍼레이션 팀 상황이 또 그랬으니까 그 두 팀 다 협력 구도도 가능한 것 같아.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컴 플래닝이 스케일이 조금 더 작았어요. 머천다이즈 플래닝이 전사적으로 이제 홀세일, 리테일, 이컴 플래닝 을 전부 다 맡고 있거든요. 파이 크기 자체도 요 순서대로 가고요. 근데 이컴하고 리테일은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머천다이즈 플래닝 팀에서 큰 아웃라인만 잡아주면 그들의 생태계로 따로 움직여요. 언젠가 이 회사를 영영 떠날 거라고 하면 이컴이 나한테 기회의 문을 더 많이 열어줄 것 같기는 한데 좀 작고 머천다이즈 플래닝으로 가면 이컴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대신에 배움의 스케일이 조금 더 클 것 같고 머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죠. 저는 결국 머천다이즈 플래닝 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 반년쯤 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컴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타미에서도 이컴이 거의 매달 2~3자리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파이 자체도 굉장히 커져서 리테일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왔어요. 워낙 잘 되고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투자 많이 하고 목소리도 많이 커졌고 사실 요즘 이컴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약간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회사 전반에 대해서 이전까지 배웠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전 포지션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된 거를 execute, 실행하는 그런 롤이었다면 플래닝은 이제 말 그대로 미래를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기반으로 타겟을 잡고 또 플래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 전반이라던가 성장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플래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디비전별로 따로 가요. 롱텀 플래닝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5년 플래닝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걸 매해로 쪼개고 또 매 시즌으로 쪼개요. 패션 회사니까 시즌이 또 4가지로 쪼개지죠. Pre-Spring, Spring, Pre-Fall, Fall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시즌으로 쪼개진 거는 또 제품군별로 쪼개져요. 제품군이라고 하면은 뭐 팬츠, 헤비웨이트 니트, 스웨터, 티셔츠, 뭐 자켓, 스커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맨스웨어에 만약에 600밀리언이 어사인이 됐다고 하면 프리시즌은 풀시즌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100밀리언, 200밀리언, 100밀리언, 200밀리언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겠죠. 제품군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만약에 아우터랑 티셔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우터는 일단 만들기도 비싸고 팔기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좀 많이 잡을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죠, 소비자가가. 그러니까 마진을 조금 덜 잡을 수밖에 없어요. 팔리는 개수도 적고. 티셔츠는 싸죠. 만들기도 싸고 사고 팔기도 싸고 싸니까는 마진을 좀 넉넉하게 붙여도 돼요. 팔리는 개수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아우터 타겟이 만약에 60밀리언이야. 티셔츠는 40밀리언이에요. 이 타겟은 이제 레베뉴를 잡는 거지 프로핏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마진을 봤어. 근데 아우터는 마진이 조금 더 낮으니까 만약에 30%고 티셔츠는 마진이 5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프로핏은 아우터가 18밀리언, 18밀리언이고 티셔츠는 20밀리언인 거예요. 그럼 2밀리언 차이가 나죠. 아우터가 더 비싸니까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도 사실 돈 잘 버는 제품군은 티셔츠인 거야. 이런 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겟을 이런 유로 밸류로만 잡는 게 아니고 개수로도 많이 잡고요. 평균적으로 셀링 프라이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마진율뿐만 아니라 마진 밸류도 같이 봐야 되고 이렇게 KPI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다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이 외에도 트렌드 고려해야 되죠. 또 프로덕트 믹스도 고려해야 되죠. 프로덕트 믹스라는 게 100% 중에서 지금 이 제품군의 비율을 몇 퍼센트 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타미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군을 오퍼를 하는 브랜드잖아요. 예를 들면 셔츠만 파는 그런 특화된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나가 잘 된다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랑 똑같죠. 리스크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롤이 되게 재미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제 숫자 나오고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답답한 그런 롤이 아니라 사실 상상력을 굉장히 요하는 일이에요. 타겟을 정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타겟이 정해지면 피칭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푸시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rev1, rev2, rev3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사인오프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걸 드디어 디비전으로 가져가요. 일단 각 제품군에 있는 머천다이저들이 타겟을 이제 픽업을 하고 내 제품군에 지금 이 타겟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타겟 설정 자체가 탑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텀업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한 타겟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디스커스를 하면서 굉장히 바빠지죠. 미팅이 되게 많은 시기 중에 하나고요.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또 타겟을 세부 마켓으로 나누죠. 그걸 들고 리전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타겟이 이번 시즌에 달성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우리가 타겟을 적게 달성할 건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달성할 건가, 이런 거를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 시즌, 이번 해
다음 해 얼마를 벌지 미리 알 수 있다면 플래닝이 가능하니까 비즈니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잖아요. 시즌 끝나고 나면 이제 분석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또 디비전별로 분석이 되고 채널별로 분석이 되고 나라별, 제품군별,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KPI들 있죠. 마진율, 유로 밸류, 개수, 평균 셀링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번 시즌 퍼포먼스를 좀 봐야 되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다음 시즌의 플래닝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100장 가까이 되는 PPT 덱을 만들고요. 이 외에도 오디언스에 따라서 약간씩 바꿔서 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머천다이즈 플래닝 한 플로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 시기당 한 플로우만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 한 플로우가 가는데 다음 시즌 플로우가 겹치고 그 다음 시즌 플로우가 겹치고, 그래서 보통 한 두세 개의 시즌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일 자체가 돈이랑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민감성이나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눈도 많고 내 일이 직접 하이레벨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이전 포지션들에서는 제가 뭐 실수 하나 해도 나중에 가서 나 혼자 발견해.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플래닝에서는 실수 하나를 하면은 그게 만천하에 막 드러나. 그게 저한테는 좀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업무량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또 남의 부탁을 좀 좋게 잘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는 주체적으로 좀 리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남들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커다란 기계 속 하나의 부품으로 움직이면서 일한다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죠, 확실히. 물론 다른 팀 얘기도 잘 듣고 그걸 수렴하고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나한테 좀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일할 때 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했던 게 그 큰 기계 부품으로 일한다는 그런 느낌, 소모적인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내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 내가 중요한 일에 인볼브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막 소리내서 외치지 않아도 말에 그 무게가 좀 생겨요. 또 내가 다른 팀에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리퀘스트가 제일 탑으로 가고, 이전 포지션들에서는 뭐 해달라고 해도 기다리는 게 일상이고 그게 바뀌니까 좀 많이 좋았죠. 셋째로 일이 많은 대신에 많이 배우게 된다는 점이에요.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캐파가 되게 커지고 일을 볼 수 있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이런 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팀에 가서도 적응이 굉장히 쉽거든요. 회사가 돌아가는 게 다른 점도 많지만 또 비슷한 점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전체를 좀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한 일이 벌어지면서 다른 일을 트리거하고 이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역사를 잘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따로 띄어서 아는 것보다 오히려 자세한 걸 잘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플래닝도 마찬가지인데요. 탑라인 숫자를 봤을 때 뭔가가 좀 이상하면 뭐가 이상하다 이런 헌치가 딱 오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꼼꼼한 거는 어차피 일을 하면서 차차 길러져요. 두 번째로는 정치욕이 좀 있으신 분들, 권력욕이랄까? 출세욕? 이런 게 좀 있으신 분들, 파이낸스랑 일하고 뭐 전략, 버제팅, 타겟 이런 주제들은 하이 레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커넥팅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코퍼레이트 레더 오르기에 굉장히 유용하죠. 만약에 이런 걸 즐기지 않는 분이라면 일이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패션 회사에서 머천다이즈 플래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장단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유럽살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